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8살 여성입니다. 여러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심증은 확실히 이놈이 범인이 맞는데 물증이 없어서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경찰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타들어갈까요? 저는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어보니 그 심정을 100번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속 시원하게 제 문제를 잘 해결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즐겁진 않았답니다. 저는 27살 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매로 물건을 떼어와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이 흔하지 않던 때라 남편이 하는 일이 신기하게 느껴졌죠. 젊은 나이에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이라는 것도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 당시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돈도 잘 버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늘 큰 포부를 갖고 있었고 제게 자신의 미래에는 얼마를 벌겠다라며 목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꿈이 커야 한다는 말을 듣던 때라 그런지 그런 남편이 좋아 보였어요. 성격도 무난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9살, 연애 3년 차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집에서 일하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달콤한 신혼을 남편과 꼭 붙어 지낼 수 있다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어요. 사장이라 그런지 시간도 자유롭고 저와 평일에도 자주 놀러 갈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자주 붙어 있다 보니 아이도 바로바로 생기더군요. 저는 연년생 남매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며느리인 저에게 관심은 없지만 제가 낳은 아이들은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는 여느 가정주부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집에 애들이 있다 보니 집에서 일하기가 힘들다며 남편이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은 집에서 일하지 않았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 돌보느라 너무나 바빴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바쁘게 일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에는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300만 원씩 줬었어요. 그걸로 보험금이랑 생활비 내고 나면 어느 정도 저축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50만 원을 줄여서 갖다 주더니 둘째를 낳았을 때는 1년에 두세 달은 생활비를 못 갖다 주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들쑥날쑥한 거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 전에는 매출만 계산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거였고 실제로 순이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 생활비를 못 줄 때도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도 뭐 돈이 전부는 아니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알뜰하게 살림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좀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후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요. 결혼 전에도 그랬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중소기업 디자인 회사를 다녔어요. 디자인 쪽이 원래 월급이 짜기로 유명합니다. 진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주는 수준으로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월급을 가계부를 써가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며 살았습니다. 아이 낳기 전까지 회사에 근 7년을 다녔으니 모은 돈도 꽤 있었죠.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 따지면 거의 근 10년을 일한 거였어요. 전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결혼할 때 그대로 모두 들고 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재테크를 했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열심히 심어주셨거든요. 작은 돈도 낭비하면 안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아껴 써야 한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저축만 하지 말고 돈을 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게 부모님의 신조였죠. 이때는 그저 부모님께 배운 대로 한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제게 큰 힘이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결혼 후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남편이 생각보다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생활비로 아이들 교육시킬 거 다 시켜가며 알뜰하게 저축도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거의 제가 직접 시켰어요. 부모님이 저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해주셨는데 그게 아이 낳고 보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피아노를 오래 배웠더니 아이들 피아노 학원 보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바이엘 책 사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실기시험으로 피아노를 쳤는데 점수도 잘 받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할 수 있게 습관을 잘 잡아놓았습니다. 공부 습관만 잡아놔도 나중에 스스로 잘하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도 아이들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제 일상은 정말 평온하게 흘러갔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3년 전에 터지더군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남편이 하는 일에서 시작된 거였죠. 2020년에 바로 감염병 사태가 터진 거였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와 해외 수출을 하는 남편 사업에는 경고등이 켜지더군요. 남편이 취급하던 품목이 취미 품목이라 그런지 그 타격이 더 크게 왔습니다. 결국 남편 사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점점 힘들어지더니 급기야 2021년에는 집에 한 푼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생활비는커녕 당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나 그동안 모아둔 돈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신경 쓰지 말고 사업 열심히 일으켜 세워봐. 정말 괜찮겠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걱정 말라니까. 당신은 일 걱정만 해. 남편은 제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짐을 나눠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헬스장, 음식점 할 것 없이 망해가며 빈 상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던 그 시점에 남편 사업도 훨씬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다른 일을 생각해 봐야겠어. 왜? 많이 힘들어? 실은 물건 사올 돈도 없어. 그 말에 저는 제가 그동안 저축한 돈 중에 2천만 원을 꺼내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보, 자기 통장으로 2천만 원 입금했어. 그걸로 어떻게든 잘 버텨봐.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 2천만 원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2천만 원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저는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 봐요. 남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 주길 바랬지만 남편 사업은 곧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을 닫고 운영을 중지해야 했어요. 남편이 20대 때부터 운영해온 사업을 46살에 접은 거였으니 남편의 상심도 무척 컸습니다. 꿈 많고 포부 크던 남편은 어느새 사라지고 초라해져 버린 가장만 남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가 할 만한 다른 사업 뭐 없을까? 글쎄, 지금부터 고민해보자. 남편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고민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게 바로 파스타 음식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 이 불경기에도 잘 되는 음식점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감염병이 무서워도 먹고 싶은 건 못 참나 보다 싶었습니다. 단 정말 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연애할 때 남편에게 종종 양식을 만들어주곤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20대 때 한창 스파게티에 꽂혀 있던 때여서 집에서 자주 그 맛을 흉내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연애 시절 남편에게 대접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남편도 맛있다고 여러 번 칭찬해 주었었죠. 저는 그때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땄었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지인들에게 파스타를 만들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파스타 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시장 조사도 하고 상권 분석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온 정성과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기에 지들이 알아서 밥 해결해서 먹고 공부하고 다니니 제가 일에 몰두하기에도 편했어요. 저는 밖에서는 시장 조사를 하면서 집에서는 요리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파스타를 해주니 애들이 물리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하도 파스타를 먹었더니 나중에는 배탈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었고 여느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풍미를 지닌 파스타를 만들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식당이 가게 자리를 내놓으며 나갈 때 권리금도 안 받고 나갔습니다. 저는 무권리로 그 자리를 계약해서 들어갔어요.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유동 인구도 많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감염병 사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음식점에 잘 오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면역이 노인들보다는 좋으니 더 과감하게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게 파스타라는 종목과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식당 인테리어를 손품 발품 팔아서 직접 다 했습니다. 조명부터 벽지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온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가게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딱 3개 들어가는 아주 작은 홀에서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싸게 하고 양은 많게 했더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게다가 접시도 하나하나 제가 직접 고른 접시였는데 사람들이 예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제 요리 솜씨에 곁들여 친절함도 한몫한 것 같았습니다. 음식점에 들른 손님들께 이벤트를 해서 우리 가게를 홍보하게 했더니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예쁜 인테리어에 예쁜 접시와 음식 플레이팅까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SNS에 사진을 올려주니 저절로 홍보가 되었나 봐요. 우리 가게는 젊은 사람들의 명소가 되면서 장사는 점점 잘 되더군요. 도저히 손님들을 전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부는 가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가게 운영한 지 반년 조금 넘었을 때 근처에 더 큰 상가로 옮기게 되었어요. 좀 더 번화가였고 테이블도 8개나 들어가는 자리였죠. 가게를 이사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슬슬 감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누그러지면서 저희 가게의 손님들이 더 많아진 거였습니다. 한때 뉴스에 보복 심리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고 기사도 난 적 있잖아요. 바로 그때쯤 저희 가게 매출이 최고를 찍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그동안 남편이 가져다 주지 못한 생활비를
금세 메꿀 만큼 돈을 잘 벌었어요. 누구보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남편도 열심히 해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정말 너무나 고마웠어요. 남편이 그 여직원을 제 가게로 들여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장사가 잘 되면서 우리는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 가져오면 생활비 많이 가져왔다고 말하던 우리 부부였는데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돈이 들어오니 나름 성취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성취감 말고 다른 걸 더 누리고 싶었나 봐요.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말도 없이 새 여직원을 뽑았더라고요.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처음 보는 여직원이 우리 가게 직원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가게 홍보물을 촬영하려고 남편이 모델이라도 부른 줄 알았어요. 누구야? 우리 뭐 찍어?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 사람 예뻐서? 누군데? 내가 이번에 뽑은 직원이야. 예쁘지? 남편은 실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허허 웃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직원 관련해서는 제가 다 담당했는데 갑자기 직원을 뽑은 것도 이상했고 저한테 말도 없이 했다는 것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사람을 뽑았어? 우리 안 그래도 장사 잘 돼서 한 명 정도 서빙할 사람 더 필요하잖아. 자기도 저번에 힘들다며 직원 하나 더 뽑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잖아. 그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지. 그냥 한 소리에 사람을 진짜로 뽑으면 어떡해? 그것도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뭐? 시급이 얼마라고? 시급 2만 원. 왜? 무슨 2만 원이나 주고 알바를 써?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비주얼이 대세야. 요즘은 알바생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장사가 잘 된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손님들이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 있는 가게에 일부러 찾아온다는 말. 그런 가게에는 불평 불만도 없대. 내가 다 생각해서 뽑은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2만 원은 좀 과하지. 예쁜 애들은 원래 좀 비싸. 근데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우리 가게 매출로 들어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고 봐라. 분명 사람들이 쟤 보러라도 우리 가게에 파스타 먹으러 올 거니까. 남편 이야기에 대놓고 반대만은 할 수 없었던 게 남편 말이 진짜로 사실이라는 걸 옆옆 건물 카페에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생긴 남자 바리스타가 한 명 직원으로 들어왔더니 여자 손님들이 줄을 이어 들어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직원들은 시급 13,000원에 시키고 있는데 그 여직원만 2만 원을 준다는 게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도 매출 운운하며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직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랑 대화할 때 반 이상이 그 여직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여직원이 오늘 뭘 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어딘지 모르게 들떠있는 티가 나더라고요. 뭐 예쁜 여자 앞에서 남자들이야 다 똑같지라는 생각을 하며 말았어요. 저라도 제 눈앞에 조인성 같은 남자가 있으면 저절로 입이 해 벌어질 것 같거든요. 하물며 여자인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남자라고 다를까요? 더하면 더했죠. 뭐 아무튼 그런 일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을 눈여겨보니 좀 별로인 구석이 보이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가게는 대략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다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직원들과 다 같이 한 테이블에서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야한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자애가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19금 이야기를 재밌다고 하하호호 하는데 썩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자기가 꼬셔서 안 넘어온 남자가 없었다며 굉장히 자신의 미인계에 대해 자신만만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이었죠. 좀 반란 가진 친구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좀 한숨 돌릴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나가는 걸 본 것 같았어요. 그때 화장실을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로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여직원도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음식 장사기 때문에 손님들 없을 때 빨리 식사를 해야 하는데 남편과 여직원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했는데도 받질 않더군요.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하고 저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댔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저는 정말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밥 먹을 시간인데 어디 간 거야?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뭐? 밥을 먹는다고? 어디서? 처음엔 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항상 가게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단 한 번도 나가서 밥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땡땡 돈가스에서. 혼자? 그러자 남편이 좀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혼자 돈가스 먹으러 간 거냐고. 제가 좀 짜증내면서 묻자 남편이 우물쭈물 답을 하더군요. 혼자는 아니고. 그럼 누구랑?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제대로 똑바로 말해. 제가 남편에게 꼬치꼬치 묻자 결국 실토를 하더군요. 지혜 씨랑 둘이 밥 먹으러 왔어. 그 대답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가타부타 말도 없이 단둘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다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직원들이랑은 단둘이 무얼 먹으러 간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왜? 무슨 일 있어? 왜 단둘이 먹으러 가? 실은 지혜 씨가 남편의 대답에 실소가 터지더군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 이유를 대단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혜 씨가 집이 멀어서 우리 가게에 일하러 오기가 힘들대. 그만둘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득하려고 둘이 밥 먹자고 했지. 집이 멀어서 가게에 나오기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만 좀 일하다가 본인 집 가까운 데로 일자리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혜라는 여직원이 그만두는 게 너무나도 싫었나 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솔직히 지혜 씨처럼 예쁜 알바생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지혜 씨 덕분에 우리 가게 손님 늘었는데 지금 와서 그만둔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잖아. 안 그래? 내가 잘 구슬려서 계속 우리 가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지. 저는 남편의 말이 말 같지도 않아서 좋게 이야기가 안 나가더라고요. 너 걔랑 연애하니?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와, 진짜 웃기네. 나는 지금 우리 가게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해보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넌 그렇게 네 남편한테 믿음이 없냐? 솔직히 그렇잖아. 걔가 뭐라고 시급 2만 원이나 주는데 그만둔다는 걸 질질 끌고 잡아? 혹시 걔한테 사심 있어? 너 나 질투하는 거구나. 귀엽네. 우리 마누라 이 나이에 나 질투도 해주고 질투해주는 건 고마운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얘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게 손님 좀 늘었잖아. 아니야? 난 오로지 가게 일만 생각한다고. 손님이 늘어난 게 그 여직원 덕인지 제가 가게를 미친 듯이 열심히 운영해서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여직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잘 되던 가게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제게 질투한다고 하는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남편이 그 여자에게 쏟는 관심이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여직원은 계속 다니게 하기로 자기가 설득했다며 남편은 의기양양해 하더군요. 영업이라도 따온 사람처럼 말이죠. 에휴,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따로 나가서 먹는 일 없게 하라고 했죠. 꼭 그래야 하면 제가 직접 그 여직원과 둘이서 먹겠다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여쯤 지나서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직원이 멀쩡하게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식당 근처 오피스텔로 집을 구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제게 단 한 번도 이런 방구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게 된 것도 다른 직원과 그 여직원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뭐야? 당신은 지혜씨 자취방구한 거 알았어? 어? 전에 얘기해서 알았지. 근데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전에 하지 않았나? 난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말한 적 없는데? 그래.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나 보자. 남편은 시치미를 뚝 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실은 지혜 씨가 너무 출퇴근이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자취하는 거 어떻겠냐고 권했었어. 근데 지혜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 우리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오피스텔도 구하고 사람이 참 열성이 있어. 그치?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남편이 왜 점점 나에게 감추는 게 많아지나 싶어서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여직원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염려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파스타집 사장이지만 저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식당 마무리하기 전에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일찍 퇴근하곤 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날 학교 준비에 필요한 것들 챙겨주고 그동안 학습 점검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 남편만 남겨두고 2시간 전에 먼저 퇴근하곤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통 1~2시간 정도 지나면 남편이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여직원이 이사를 오면서부터는 남편의 퇴근 시간이 꽤나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도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제가 8시 반쯤 퇴근했으니 남편은 거의 자정을 넘겨서 들어오곤 한 거였죠. 한두 번은 그냥 넘겼는데 그 후로는 짚고 넘어갔어요. 당신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늦게 와? 뭐라긴 이랬지. 무슨 일? 재고 정리하고 홀 청소하느라 그랬어. 그 대답을 듣는데 제 촉이라는 레이더가 팍 서더라고요. 재고 정리야 그렇다 치고 웬 홀청소? 당신 그동안 홀청소한 적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몇 번 했었어. 그리고 솔직히 직원들이 청소하는 거랑 사장이 하는 거랑 같냐? 직원들이 홀 청소해도 청소한 것 같지도 않길래 내가 직접 한 거야. 도대체 넌 왜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일 많이 하는 것도 불만이냐? 혼자서 홀청소를 했다고? 처음에 나 혼자 하는데 지혜 씨가 와서 도와주더라. 요새 그런 직원이 어딨냐? 돈도 안 받고 야근까지 하고 다른 직원보다 시급도 센데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안 그래? 내가 전에 말했지? 지혜 씨 진짜 열심히 한다고. 사람 참 괜찮더라니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갑자기 분위기가 여직원 칭찬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애초에 그 시급을 안 주면 되는 거잖아. 열심히는 무슨. 손님 많이 끌어모으려면 어쩔 수 없다니까. 요즘 대세 흐름을 따라가야지.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거 한순간이야. 뭘 모르면 말을 마. 남편의 개소리는 계속 도돌이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홀 청소 직원들한테 시켜. 자기가 힘들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고는 다음날 조금 일찍 출근해서 CCTV를 돌려보았어요. 남편 말대로 그 여직원과 남편이 단둘이 남아서 그 밤에 홀청소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들의 주된 업무는 홀청소가 아니었어요. 둘이서 야한 농담이나 하고 수다를 떠는 게 주로 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고 떠들더라고요. CCTV에 둘 사이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그런 행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게다가 그 여직원은 왜 그렇게 수위를 넘나드는 대화를 자꾸만 하는지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이거 이러다 내 남편 바람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남편부터 단도리치기 시작했죠. 어제 둘이 남아서 청소했다더니 이게 뭐야? 여기 머리카락이랑 먼지 그대로잖아. 청소했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 힘 빠지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둘이 19금 노가리 깐 거 아니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저렴하게 하냐? 아우 진짜. 진짜 뭐? 아우 됐다. 말을 말자. 난 지금 가게 일 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고 벅차니까 당신까지 나서서 나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지금 스트레스 주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야말로 직원들 보는데 쪽팔린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누가 보면 당신이랑 저 여직원이랑 연애하는 줄 알아. 알았어? 나중에 늙어서 대우받고 싶으면 행동 똑바로 해. 아 참 어이없네. 야 아직도 질투하냐? 너 그거 병이야. 의부증. 의부증 좋아하네. 나중에 소송당하기 싫으면 정신 차려. 남편이 제 속을 긁는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속을 확 뒤집은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 여직원이 출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김지혜 씨 오늘 왜 안 나와? 오늘 지혜 씨 아프대. 아파? 어제까지만 해도 날아다니더니? 어제랑 오늘이랑 같냐? 사람이 뭐 예고하고 아파? 아 나도 몰라. 아무튼 아프다고 연락 왔어. 그런 줄 알아. 황당한 건 그 여직원이 아프다는데 남편 얼굴이 죽상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지 여자친구라도 아픈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 할 말만 똑부러지게 했습니다. 오늘 지혜 씨 안 나오니까 평소보다 더 바쁠 거야.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 주문 실수하지 말고.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 점심시간에 손님들을 받아내고 정신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0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이렇게 바쁜 점심 피크타임에 말이에요. 처음엔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30분이 지나가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안 와? 화장실에서 쓰러지기라도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낮에 남편 표정이 좋지 못했던 게 떠올랐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10통이나 해도 받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제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떴는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이 뜨는데 죽집이라고 뜨더군요. 남편이 제 사업자 카드로 죽집에서 죽을 산 거였어요. 제 명의로 된 카드이니 모든 결제 내역이 제 핸드폰에 문자로 뜨는 거였죠. 죽집 지점명이 뜨는데 그게 그 여자가 사는 집 근처더라고요. 바로 그 오피스텔 앞에 있는 죽집이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속으로 수십 번을 외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점심 장사만 마무리하고 브레이크 타임에 가게 문을 닫을까, 남편을 믿고 기다려볼까.
만약에 브레이크 타임에 문을 닫으면 그날 저녁 장사는 접는 거였어요. 그럼 하루 매출 손실이 엄청난 거였죠. 저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식당 문을 잠그고 나와버렸어요. 그동안 아파도 쉬지 않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운영하던 식당이었습니다. 그런 식당을 결국 남편 때문에 닫게 된 거였어요. 저는 아주 비장한 얼굴로 그 여자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직원이 남편 핸드폰에 자기 집 주소를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건 제 남편 나이가 저랑 동갑이고 작년에 47이었습니다. 젊을 적에야 키만 작았지 지금은 키 작고 임산부처럼 배도 나왔어요. 자기 관리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몸매는 풍뎅이였습니다. 이마는 35부터 조금씩 넓어지더니 지금은 이마와 정수리가 아주 시원해졌어요. 누가 봐도 최소 50대로 보는 그런 외모인데 그동안 저는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예쁘다고 사랑해주고 잘생겼다고 말해주곤 했었죠. 아무튼 그런 남편에게 그 여직원이 문자를 한 거였어요. 사장님, 저희 집 주소예요. 나중에 휴지사 들고 집들이 꼭 오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걸로도 싸웠었어요. 그 여직원에게도 한 소리 하고요. 직원이면 직원답게 일만 하라고 말입니다. 사장은 네 친구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때 저의 직설화법에 그 여직원은 셀쭉해져서는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안 그랬으면 머리채라도 잡았을 저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던 여직원 집 주소를 기억해내서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어요. 그 여직원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어주더군요. 제가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들이닥치자 그 여직원이 놀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방 싱크대 앞에서 앞치마까지 메고 서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직원 집에 당신이 왜 오냐고. 그것도 죽까지 사들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왜 여기 있어? 지금 저녁 장사 준비 안 하고 여길 왜 왔어? 이 와중에 저녁 장사 걱정하는 남편이 웃기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장사 접고 여길 왔는데 말이에요. 당신 뭐냐고, 둘이 뭐 했냐고. 저는 화가 나서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지혜 씨가 아픈데 돌봐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있다는데 어떡해. 빈속이라 속이 하도 아프다고 문자 왔길래 죽 사다가 가져다 준 것뿐이야. 진짜 어이없네. 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요즘 손가락만 몇 번 튕기면 배달해주는 죽집이 수십 군데인데. 뭐? 죽을 사다가 줘?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래? 오해하지 마. 나 진짜 죽만 사다 주러 온 거야. 개소리 하지 마. 여직원 아프다고 혼자 사는 오피스텔까지 찾아와서 죽 사다 주는 사장이 어딨냐? 어? 넌 내가 남자 직원 아프다고 죽 사다가 자취방까지 가져다 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래? 난 당신이 그랬으면 무조건 이해해줬어. 난 당신을 믿으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다른 남자랑 둘이 여행을 간다고 해도 저를 믿기 때문에 허락해주고 이해해줄 거랍니다. 이해 못해주는 제가 서운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돌겠더라고요. 남편은 끝내 한다는 말이 또 저를 의부증으로 모는 거였어요. 여보, 당신 진짜 의부증 같아. 병원 가봐.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저를 미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어이없는 건 그 여직원의 태도였어요. 팔짱을 끼고는 저를 쳐다보며 불난지 불구경하듯 서서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끝까지 죄송하다는 소리 한번 안 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직원에게 말했어요. 김지혜 씨, 당신 해고니까 이제 그만 나와. 알았어?
어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그것도 유부남을. 아주 태평하게 지켜보던 그 여자가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엄연히 부당해고예요. 그것도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신 건 아시죠?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사모님도 무사하지 못할걸요? 그리고 왜 제가 사모님 의부증 때문에 해고당해야 되는데요? 와, 얼마나 기가 센지 저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직원이 말이에요.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네가 날 신고하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하고 넌 오늘부로 해고야. 알겠어? 저는 남편 티셔츠를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찌나 세게 잡아당기는지 실밥 뜯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옷은 쭉 늘어나 버렸어요. 아, 참. 이거 무식하게 왜 이래 진짜. 난 진짜 우리 가게를 위해서 직원 챙긴 죄밖에 없는데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그 우리 가게를 위한다는 얘기 좀 그만 써먹어. 그럼 대체 다른 직원들한테는 왜 똑같이 안 대해주는데? 지혜 씨랑 다른 직원이랑 같아? 다른 직원들은 얼마든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지혜 씨처럼 예쁘장한 직원 구하는 게 어디 쉽냐고, 어? 그럼 당신이 어디 한번 구해야 보든가. 그딴 직원 없었어도 우리 가게 맛 하나로 인정받아서 잘 됐었어. 당신이야말로 행동 똑바로 해. 누가 보면 그 여자가 당신 와이프인 줄 알겠어.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엄연히 당신이 지금 여직원 집에 온 건 잘못한 거라고. 알아? 와, 나 진짜 미치겠다. 당신 진짜 의부증 그거 병이야. 남편과는 대판 싸우고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 날까지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기에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재료 준비를 못 해놔서 그걸 하느라 주방에 한참 있다가 나왔죠.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신경 못 쓰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하다가 허리 펴고 홀로 나갔는데 어이없게도 그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차마 손님들이 있어서 저는 큰 소리도 못 내고 그 직원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뭐예요?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잖아요. 사람 말귀 못 알아들어요? 저 남자 사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뭐라고요? 저는 남편을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퇴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실 지혜 씨가 빚이 있대. 그것도 3천만 원이나.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너무 불쌍하잖아. 빚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당장 그만 나오라고 하면 지혜 씨 대출 연체되고 할 텐데 어떻게 그만 나오라고 해? 도대체 남편이 왜 그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의 빚까지 신경 쓰는 건지 이해 불가였어요. 그 순간 저의 인내심도 폭발했죠. 화가 나니까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옷 벗고 나가. 당신도 해고야. 그리고 우리 사이도 끝났어. 시댁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류 받으면 작성해놔.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이혼 얘기 꺼낸다면서 제게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자신에 대한 처우가 고작 이런 거냐면서 저를 원망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애들이 불쌍해서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칼 같은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다 싶으면 한없이 잘해주지만 신뢰를 한번 잃으면 그 사람은 단칼에 끊어내곤 합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날부로 바로 별거에 들어갔죠. 제가 별거하자며 남편에게 거처는 알아서 해결하랬더니 남편이 보란 듯이 안 들어오더군요. 남편 마음에 바람이 든 게 확실하다는 제 심증이 더 확고해졌어요. 이혼하자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 고민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땡땡 오피스텔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흐지부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같은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장님이 제게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윤 사장, 왜 말도 없이 2호점 냈어? 얘기했으면 우리가 축하 화분이라도 보냈잖아. 네? 윤 사장 음식 솜씨야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2호점 낼 줄은 몰랐어. 2호점이라뇨? 거기 윤 사장 네 가게 아니야? 거기 땡땡동 삼거리에 파스타집. 남편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던데. 저는 그제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사장님이 말해준 곳으로 가보니 정말 남편이 파스타 가게를 개업해서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그 여직원과 단둘이 말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전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가게를 차린 거였어요. 몰래 살펴보니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장사는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 정도 놓여있는 가게였는데 손님이 꽉 차 있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가게를 차린 건지가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장사가 아무리 잘 된다지만 그 전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서 빚까지 지고 하느라 모아둔 돈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야 급이 겨우 다 갚고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중이었거든요. 대출이라도 내서 했나 싶었어요. 저는 손님들 틈에 섞여서 몰래 파스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이 부부라도 되는 양 자기야 라고 호칭하며 주문받고 음식 가져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둘 사이가 확실히 의심되더군요. 법적 물증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심증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가게 차렸던데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내가 뭘 하던지 일단 깔고 보잖아. 내가 돈 없어서 이런 것도 못한 줄 알아? 그 가게 지혜 씨랑 나랑 동업으로 차린 거야. 내가 가게 차려서 혼자 해보고 싶다니까 지혜 씨는 같이 동업하자고 손 내밀어 주더라. 너처럼 네 가게 차릴 때 네 명의로 다 하고 돈 관리도 전부 네가 하는 너랑은 달라. 그래도 그거 인테리어하고 주방기구 들이는데 돈이 얼만데 그 돈을 둘이서 다 했다고? 당신 돈 없잖아. 난 돈이 없지만 은행에는 돈이 있지. 뭐 난 대출도 안 나오는 줄 알았냐? 설마 집담보 대출 받았니? 그래, 받았다. 어쩔래? 진짜 이 인간이 아주 막 나가자 이거지? 공동명의 집인데 내 동의 없이 어떻게 대출 받은 거야? 공동명의면 나한테 지분이 절반이 있다는 건데 내가 내 지분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네 동의가 왜 필요하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 집에서 저와 아이들이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집의 공동명의자라는 이유로 저 모르게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보다도 그 여자와 동업하는 게 더 중요한 남편은 더 이상 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결백하다며 바람 안 피웠다고 하는데 꼭 불륜 현장을 봐야만 그게 불륜인가요? 저는 가족을 등한시하면서까지 그 여자와 인연을 끊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결국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을 안 해주겠다던 남편도 제가 소송 진행을 하겠다고 하자 합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 양육비는 상호간에 합의하여 끝냈고요. 그리고 분할 과정에서 집은 제가 남편으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주고 집 지분을 모두 챙겨왔어요. 혹시라도 남편 사업이 잘못돼서 집이 저당 잡히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가지 않아 그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차린 가게가 망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전 남편과 헤어지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저와 친하게 지내는 꽈배기집 사장님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파스타집 문 닫았다던데 윤 사장은 이미 알고 있지?
거기 문 닫았대요? 아니요. 전 금시초문이네요. 이혼하고서 그 동네는 쳐다도 안 봐요. 그랬구나. 여기 장사 잘 되는 게 다 윤 사장 덕인데 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왜 그랬대? 그러게요. 제복 제발로 찬 거죠 뭐. 이제 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깡통을 차던지 말던지 그 집 빤스를 입던지 말던지요. 그래, 윤 사장 씩씩해서 안심이네. 힘내. 나도 해보니까 이혼 별거 아니야. 하루를 살더라도 속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이혼 선배이신 꽈배기집 사장님은 제게 위로를 해주시고는 장사 준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꼴보기 싫은 남편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다고요. 일찌감치 끝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이 그 오피스텔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일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애들을 보겠다고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전화 문자 연락을 전부 안 받으니 가게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뭐야? 장사 시작 전부터 초치게 여긴 왜 왔어? 넌 입에 칼 물고 사냐? 왜 이렇게 시작부터 시비조야? 너랑 말 섞기도 싫으니까 본론만 해. 애들 잘 있어. 이제 고등학생이라 많이 힘들 텐데 아빠가 돼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응원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이, 그리고 아빠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당신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얼마 전에 소윤이가 말해주더라. 당신 그 여자랑 팔짱 끼고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진 찍은 거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던지 애가 안쓰러워서 내가 밤새 위로해주느라 혼났어. 애가 당신 보면 좋아하겠어? 지금도 당신 얘기만 나와도 애들 진절머리쳐. 당신 앞으로 애들 대입 끝날 때까진 코빼기도 보일 생각 하지 마. 그게 당신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남편은 저의 쓴소리에 한숨을 푹푹 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게 그 여직원과 붙어 있을 땐 애들 일절 찾지 않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동네에 발이 넓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만 하고 있어도 이 동네 소식이 제 귀에 다 들어오곤 합니다. 소윤 엄마, 거기 오피스텔 빠졌어. 네? 무슨 오피스텔이요? 아이, 거기 있잖아. 408호. 거기 재계약 안 했어요? 안 했어. 내가 슬쩍 물어보니까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다던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남자친구는 어떡하고 집으로 들어가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무슨 남자친구냐고 승질을 팍 내더라고. 둘이 헤어진 모양이야. 그랬대요? 그 인간 개밥에 도토리 됐네요. 뭐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찾아와서 왜 그러나 했는데 딱 사이즈 나오네.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망하자 그 여자는 제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남자라고 여겼겠죠. 그전에야 자기 월급 높게 챙겨주는 잘 나가는 가게의 사장님으로 보였겠지만 독립해보니 능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개털이었던 겁니다. 재빠르게 알고 도망간 거였어요. 참 요즘 살면서 느끼는 게 젊은 애들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게 젊고 예쁘고 어린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저런 머리숱 빠지고 배 나온 아저씨한테 좋다고 붙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돈만 보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마저도 진짜 돈 많고 배 나온 사장이었으면 다행인데 제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야, 남자는 뭐니 해도 돈 많은 남자가 최고야. 솔직히 잘생긴 거지보다 벤츠에서 내리는 대머리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라고.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더군요. 그 여직원은 눈이 삐어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거였지만
만약 내 남편이 진짜 백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싫더라고요. 아마 둘이 눈 맞아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고 재산 열심히 모아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일 겪어도 덜 서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악착같이 억척순이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열심히 자기 할 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결손 가정이어도 엄마나 아빠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면 자식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런 머리 빈 여자애들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젊음도 한때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남의 인생에 편승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일침 놓고 싶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